자, 오늘은 그 독해력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예시 지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독해력 테스트를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문 말고 예전보다 조금 더 긴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3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에 나온 문제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첫 번째 문단에서 늘 논의의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이 점이에요. 자, 왜냐? 문장을 우리가 그냥 한 문장씩 머릿속에 주워 담는 정도로는 절대 독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잘 돼야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일단 제가 정답부터 얘기하자면요. 이 지문을 관통하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는 채권과 물건입니다. 자, 혹시나 이걸 풀어본 학생 중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중심에 잘 보였다면 굉장히 독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제가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지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자, 그리고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자, 요렇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계약을 하면요, 채권이 발생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자, 중간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아요. 이거를 내용을 한 땀 한 땀 다 머릿속에 외우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 계약이 주택임대차라는 계약이 됐고, 이게 채권이다 라는 정도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와닿지가 않겠죠. 자, 그렇지만 적어도 우린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아, 얘네가 뭔가 이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쵸? 이걸 보고 판단하대요. 이러면 문제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씩 적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있을 텐데? 내가 채권이 뭔지 모르고 아직 주택임대차 계약의 절차를 정확히 모르지만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중간에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물건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물건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이 있죠. 자, 저당권이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혹시나 저당권을 정확히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이 지문은요, 이 저당권이 뭔지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하다못해 지문 밑에 단어 설명이라도 해줬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건 사실 정확히 정의를 몰라도 문제 푸는데 그닥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다면 조금 더 글을 읽기가 편해지겠죠. 그렇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정답의 유무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계속 보면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건 이야기 딱 봐도 어떻게 나와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거 읽는 순간 우리 눈치채야 되죠? 야, 보이죠, 이거 두 개. 채권은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물건은 누구에게나 라는 얘기를 하죠. 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끝에 보면요,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즉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이거를요, 역시 이걸 1차적으로 그냥 담는 거는 독해를 잘 한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나왔죠. 이 사회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문제점의 핵심은 뭐냐? 이게 핵심이죠. 임차인의 권리가 이 침해받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더라. 자, 이걸 독해하면서 일일이 적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요, 우리가 일문단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제 봅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 즉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죠. 채권을 새로운 소유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인데 중간에 어떤 얘기 있어요? 여기 소유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소유권이 알고 보면 물권에 해당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소유자, 즉 물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일문단은요, 주구장창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권도 있고 이 채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권이 파워 싸움에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이 문단 딱 가자마자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쵸,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민법에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죠. 그쵸? 그리고 쭉 읽다 보면요, 이런 얘기 나와요. 아, 이 전세권에 대해서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쵸?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쭉 읽다 보면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전세권 얻으려면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힘들대요. 중간에 뭐 공시 내용도 나오는데요. 공시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글의 핵심 논지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결국 뭐 했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하면 이런 얘기 나오죠.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전세권을 얻기가 굉장히 쉽다. 그쵸? 요 보자마자, 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 딱 보자마자 전세권 설정이 쉽다. 즉, 문제 해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글을 이해해야지 그냥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요,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쵸? 결국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요약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해결책으로는 임차권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임차권에게 물권적 지위를 부여한다. 근데 이 물권적 지위가 물권적 지위를 조금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러면 두 번째 문단 요약 끝난 거예요. 그쵸? 언뜻 보면 이 두 번째 문단은요,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순식간에 요약이 됩니다. 단 1문단의 흐름을 봤다는 전제하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능 지문을 공부하면서 늘 1차적 내용을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요약하고 담는 습관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비문학 공부의 1차적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높은 등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화보다 이런 흐름을 읽는 연습이 훨씬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